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첫 화면에 78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세법 개정안 작년 7월에 발표했을 때 기재부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항상 이제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진 전략에 따른 기본 방향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작년 말에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여야 합의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주당 단독적인 법안으로 통과가 됐고요. 이틀 전에 시행령이 발표가 됐는데 시행령 같은 경우는 여야 조세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다 시행령을 개정안으로 다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작년 7월에 개정안 발표했던 내용에서 작년 12월에 통과된 법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시피 정부가 이제 원안 가결된 게 10개, 정부안 수정 가결 2개, 정부안 부결. 아시다시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행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이번 시행령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상여세법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해 놨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이 없다라는 점. 자, 그럼 바로 국세기본법 82페이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 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인데요. 이게 이전에 우리가 이제 상제법 8조에 보게 되면 이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기본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종전 규정에 의하면 전부 포기한 경우, 즉 한전 승인에 해당되지 않죠. 전부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수령하는 보험금이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한정 승인이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한정 승인자, 즉 일부 포기한 경우에 자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 승계가 된다라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납세 의무 승계 범위 확대해서 이전에 전부 포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한정 승인한 자, 즉 일부 포기한 자의 경우도 납세 의무 승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2월 세액공제에 대한 제척기간 특례 신설인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해당 2월 세액 공제액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당초 공제가 발생한 과세 처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이전의 규정에 의해서는 이제 법에 의해서는 부가제척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걸 경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제척 기간의 만료로 인해 경정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2월 세액 공제에 대한 부가제척 기간 특례를 새로 신설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법 이제 세 번째,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인데요. 이거는 22년도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영어조합법인 출자자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과정 주제에 해당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됐던 거였는데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부패 이제 납세자의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영어조합법인 출자자는 이제 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는 판결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세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제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 대상자에 영농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도 포함된다라는 사실 25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 경정 청구 기간 합리화 8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냥 혼동 방지하기 위해서 90일 이내라는 걸 그냥 기존 후발적 사유의 경정 청구와 동일하게 3개월 이내로 바꿔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인데요. 이 또한 이제 20년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월 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기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그냥 국세청 해석을 통해 가지고 경정 청구 허용을 했었는데 대법원 판례로 이게 막히다 보니까 이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 청구를 허용해 주는 개정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합리화고요. 요거는 이렇게 변경됐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각투자상품이라는 건데요. 이 조각투자상품은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미술품, 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 증권 또는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 거래할 수 있는 신종투자상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조각투자상품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즉, 투자계약증권으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소득세법 첫 번째 조각투자상품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는 투자계약증권은 해당되지 않고요.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전에 기존 이게 신탁 소득에 대해서 원칙은 수익자 부담이죠. 원칙은 수익자 부담이고 두 번째가 이제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이 있습니다. 그 신탁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바로 요 내용이죠. 목적 신탁과 수익증권 발행 신탁, 유한체계 신탁.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 신탁을 제외하는데 이것은 이제 원칙은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인데 수탁자가 법인세를 부담하는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종전 규정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위탁자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면 위탁자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수익자, 예외적으로 수탁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탁자. 이게 이제 신탁소득에 대한 이제 납세 의무 부담인데요. 여기에서 이 바로 조각투자 상품을 이 수익증권 발행한 신탁은 그러니까 수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 신탁에 있어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원칙인 수익자 부담이 된다는 의미고 만약에 그것이 실질적인 위탁자가 하게 된다면 위탁자 부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 신탁은 적격집합 투자기구로 한정해가지고 별도 소득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한을 삭제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조각투자 상품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또한 이제 별도로 소득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용 시기 자체는 이제 법인세, 소득세 이 부분은 법인세고요. 이 밑에 부분은 이제 소득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 두 번째로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에도 이제 자세하게 요번에 발표가 됐고요. 이 법만 설명드린다면 이전에는 이제 출산과 관련한 지급분에 대해서만 한도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한도 규정을 없앤 거죠. 없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여전히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액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산과 관련한 지급분에 대해서 한도 규정을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인데요. 아시다시피 종업원에 대해서 자기 회사에 대한 제품, 재화를 이제 할인을 해서 주게 되면 당연히 다 근로소득이죠. 기본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금액 기준을 마련해서 일부는 이제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가 20%와 연 240만 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배당소득 범위의 조각투자 상품 이익 추가. 그래서 조각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소득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시기는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니까 이 부분도 적용 시기도 잘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의제배당 계산 방법 명확한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본법이고 소득세법이고 요 밑에는 소득령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법 소득세법은 요 윗부분이니까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시 의제 배당을 이제 좀 더 대가를 명확화해서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다라는 용어를 둠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제 배당소득 범위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자산 재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산 재평가하게 되면 우리가 회계처리에서 재평가 적립금이 있는데, 이 재평가 적립금을, 아시다시피 이제 감액해서 받는 배당. 근데 이 재평가 적립금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1% 재평가 적립금이 있고 3% 재평가 적립금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1% 재평가 적립 감액하여 배당하는 거는 이제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되고 있고요. 3% 재평가 적립금 감액 배당 시에는 의제 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거를 즉 3%에 해당 적립금도 배당 소득에 포함하는 거고요. 당연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중과세 조정이 들어가죠. 배당하게 되면 이중과세 조정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3% 해당 적립금 같은 경우는 입금 불산입 대상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배당 소득 가산 제외 대상에도 넣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세액 공제 금액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자녀세액 공제는 8세 이상인데 간혹 이제 왜 8세 이상만 자녀세액 공제죠? 밑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매달 10만 원씩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중 혜택이라고 해서 8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자녀세액 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을 10만 원씩 이렇게 인상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대상인데요. 아시다시피 뭐죠? 폐지됐죠? 금융투자소득 그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원래 지금 이 양도소득세 2월과세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과세 아실 거예요. 5년이라는 게 있는데 주식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금융투자소득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양도소득세 2월과세에 주식 부분을 집어넣고요. 이 2월과세에 대한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이지만 주식은 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만약에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1년 뒤에 팔아야지만 2월과세 적용받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 9번 89페이지 보시게 되면 토지건물 일괄 취득 양도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토지건물 같은 경우는 양도 취득이나 양도를 할 때 전체 합계액을 해가지고 또는 그 합계액에서 우리가 이제 임의로 부가세 부분을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가액을 낮추게 되는 이제 낮춰서 이제 세금에서 발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과세관청에서는 그 안분 금액의 비율이 기준시가로 했을 때 일정 비율 이상 30%로 알고 있습니다. 30% 이상 차이가 나면 기준시가로 비율대로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확하거나 이런 예외적인 사유를 두죠.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 계산을 제외하겠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했되거나 또는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인정할 만한 사유로 해당이 돼서 안분하는 거를 예외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페이지 경정 청구 절차 신설인데요. 이전에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직접 경정 청구를 제한하고 있었죠. 그러면 누가 경정 청구했냐? 소득 지급자가 경정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직접 경정 청구를 허용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인데요.
저도 실무에서 그러한 이제 그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운동선수인데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소득세 신고를 이거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일본 돌아갈 생각 있으시냐? 그랬더니 절대 안 올 거래요. 그래서 그럼 신고 안 하셔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외국인 우리 직업운동가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이상일 때만 원천 징수하게 돼 있었던 거를 이러한 이제 탈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20% 원천 징수하게끔 이러한 제도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직업운동가가 그렇게 하면 외국인들도 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신고 안 하고 출국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들을 막기 위해서 원천징수 제도를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 12번째. 국내 원천 인적 영역 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 신청서 및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화. 국내 원천 인적 영역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 및 소득 부분 등의 오류로 과세 누락이 발생하는 문제가 많아서 이 지급 명세서 제출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그냥 이거는 이제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서 됐는데 구체적 금액이 대통령 이임인데 제가 알기로 3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시행령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있었죠.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좀 더 10% 더 추가적으로 해줬던 거를 이제 종료시켰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시기를 2년 연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련한 시행령들은 이제 2년 뒤에 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법인세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주식 관련 적격 인적 분할 요건 합리화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그러니까 인적 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 배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이 먼저 시행령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어느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 되겠지만 이게 좀 과도하게 이제 좀 인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족 부동산 임대법인 이러한 이제 5인 미만이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되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이제 임대 수입이 이제 50% 이상 그리고 지배주등 지분이 50% 초과. 그래서 우리가 통칭 가족 임대법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족 임대법인이 법인세율 적용 시 기존에는 일반 법인세율 그대로 적용이 됐었는데 요거를 이제 9%를 없애고 모두 19%로 200억 이하까지는 19%로 해서 실질적으로 10%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돼서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대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중간이나 계산 방법 합리화인데요. 아시다시피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건 자산 규모 5조 이상을 우리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큰 게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10조 원 이상이라고 했었는데 24년도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이 국내 총 생산액의 0.5%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좀 다르게 해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대해서 중간이나 납부 방식을 이렇게 합리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결 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 연결법에 대해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결법인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런 좀 가세 방식에 대한 합리화를 이끌어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에 대한 그 혜택인데요.
연결납세 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이 최초 연결사업연도 이후 3년간을 이제 중소기업 규정 적용해 주던 걸 좀 더 5년간 이렇게 적용을 해줬다.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제 성장 사다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갑자기 세부담이 커지니까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매출을 줄이거나 그 중견기업 요건을 해당하지 않는 그런 거를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실질적인 이제 현상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막고자 우리가 이제 공제 감면에서도 좀 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늘려주는 게 이번에 좀 초점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부가세법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혈액 부가세. 지난해부터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세 이제 그 원래 수의용역 반려동물에 대한 수의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한 200여 가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를 이제 면세로 범위를 확대해 줬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올해부터 이 동물 혈액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세를 해주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자계산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됐고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세 번째 조세 포탈 사업자 대상 부가세 수시부과 근거. 결과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부가세 포탈 사업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부가 사유로 해가지고 바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제 세원관리 강화 차원에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먹튀 사업자를 방지하는 거죠. 먹튀 사업자. 그거에 따른 또 뒤에 특법에 대해서도 또 하나 강화된 내용이 있어서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가 강화됐다. 이전에 이제 2배씩 강화됐습니다. 1%에서 2%, 0.5%에서 1%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자,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특법 내용이 좀 많아서 조세특례제한법 보시게 되면 이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유튜버 같은 경우 실질 사업장은 이제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내에 있는데 이제 공부상 사업장 주소지를 이제 과밀업체권역 내 밖에로 이제 해놓고서 창업감면. 청년인 경우는 과밀업체권역 밖에서는 이제 거의 100% 창업감면인데. 그래서 5년간 창업감면을 받았는데 실질 조사를 했더니 실질 사업장은 이제 서울 쪽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많은 유튜버들이 추징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그런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 감면 우리가 이제 이제 그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밖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이제 우리가 경기, 인천, 서울 지역이 수도권이에요. 근데 그 경기, 인천, 서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밀업체권역이 아닌 지역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경기도 쪽에는 용인, 광주도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세에서도 큰 영향이 있죠. 만약에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밖에 본점 주소지를 둔 법인이 부동산 취득할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3년 전인가요? 연예인들이 공유 오피스텔에 본점 주소지를 두고서 서울 지역에 이제 부동산 취득해갖고 취득세 중과를 면했다가 걸린 사례가 있었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과밀업체권역 밖이라 하더라도 과밀업체권역 밖이지만 수도권이 있고요. 또 수도권 밖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차등화두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지금 또 고용에 대한 이제 이슈는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면에 상시 근로자 중과율 예전에는 50%였던 걸 100%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혜택을 이렇게 주는 대신 연간 한도가 새로 들어왔다라는 사실, 연간 한도가 창업 감면은 5억이다. 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수도권 밖이지만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이 이제 뭐냐면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인구가 이제 감소한다라고 이제 판단한 지역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24년 2월에 고시 기준으로 89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89개 지역이 있고 수도권 내면서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가 있냐면
인천에는 강화군, 옹진군, 경기 지역은 이제 가평군, 연천군 이런 데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되게 혜택이 커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특법 뒤에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을 때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2주택자로 안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을 인구 감소 지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좀 연관성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다시피 수도권 내의 감면율 조정은 올해부터가 아닙니다. 26년 1월 1일 이후부터라는 거 창업하는 분부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올해부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불역결비 세액공제 전감구조. 네, 이 전감구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에서 이제 중견기업으로 갔을 때 이제 5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해서 이제 그 율도 이제 점차 줄어드는 효과로 이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8에서 15%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좀 더 5%씩 더 추가로 공제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거에 이제 전감구조 도입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시다시피 코스다 상장 중견기업 기본 25% 추가 15% 이러한 혜택이 있던 게 삭제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혹여 해당되는 업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 범위 확대인데요. 아시다시피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법률에 따른 있죠. 이런 식으로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기초연구법 등이라는 게 이제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이러한 법률에 따른 출연금을 받았을 때 수령하게 되면은 당연히 법인이 수령했을 때 법인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다 모두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입금 산입하게 되면 그 수령한 해에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혜택이 줄어드는 걸 막고자 우리가 이제 보조금법처럼 전액을 입금 불산입한 다음에 지출할 때 조금씩 입금 산입해가지고 상계 처리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여주는 이러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에 이제 추가된 거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도 해당이 된다. 여기서 받은 것들은 우리가 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출연금은 우리가 연구개발비 과세특례하고 세액공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때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받아서 썼다고 해가지고 세액공제 대상되는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실무적으로 종종 너무 과다 공제 받아갖고 이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특법 네 번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요거는 이렇게 됐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통합투자세액공제인데요. 이것도 전감구조가 도입됐습니다. 이 부분도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고요. 그래서 전감구조가 도입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전략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연장이 돼서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 임대용 자산 배제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수 있겠으나 우리 일반인 분들은 갑자기 이걸 보고 나서 무슨 소리냐 이게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임대사업자 임대용 자산 배제됐었죠. 근데 그 배제라는 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 업종에 아예 해당이 안 돼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근데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죠. 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 기계, 대표적인 사례가 기계 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계 임대하시는 분들이 같은 경우 당연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시는데 그 임대용 자산의 사후관리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투자 완료 후 2년 내 자산 처분 또는 임대 시 받았던 세액공제를 추징하는데 반드시 2년 내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서 3년, 5년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법 전문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벤처기업 이 복수의결권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복수의결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주에 의결권이 뭐 10개, 뭐 5개 이런 게 이제 복수의결권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존속 기간이 있어요. 뭐 최대 10년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 세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법 취지의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았다가 그 기술과 회사를 통째로 그냥 그 투자한 회사에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일정 그러한 이제 그 벤처기업 창업주 같은 경우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줌으로 이제 경영권을 이제 방어하는 어떤 이제 혜택인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할 때는 이제 기존의 창업주가 자기의 보통 주식을 주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아가는데 그럼 이 거래는 결과적으로 양도거래거든요. 근데 이 양도거래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이제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또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 주는 게 바로 이 법의 이제 과세특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 주식 현물 출자로 납입했을 경우에 보통 주식 현물 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세 이연이니까 언제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를 언제 납부하냐?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언제냐면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존속기간 보통 최대 10년입니다. 10년 그러니까 존속기간 만료가 됐다거나 복수의결권 주식 상속 양도 또는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 이러한 원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 시기에 발생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이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하는데 적용 한도가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됐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8번 이게 우리 저 학회장님이 자료 빨리 달라고 하셔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이거 하다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9번이죠. 같은 거 아닙니다. 네.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네,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그래서 공제한도도 좀 늘려줬는데요. 물론 이제 1억 미만, 1억 이하자의 사업소득 금액자한테만 이제 100만 원씩 더 상향을 해줬고요. 법인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죠.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혜택을 늘렸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도약 계좌 102페이지 보시게 되면 비과세 추징 요건 안 한대요. 이전에 이제 그 5년 이내 해지시, 그러니까 5년이 길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청년들한테 혜택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합리해진 거죠. 왜 그러냐면 보통 이걸로 인해서 장기 근속을 유도했는데 이게 보통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듣기로도 5년 딱 되면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3년으로 줄었으니까 아마 직원들이 3년 단위로 이제 사직서를 내고 싶은 분들은 3년으로 이제 줄어들지 않나.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5년에 3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그래서 신문에는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둘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명만 외벌이면은 50만 원밖에 안 되겠죠. 자, 어찌됐든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고 혼인신고를 그 한 해에 생애 한 번 딱 50만 원 이렇게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 감소 지역도 동일한 혜택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중복돼서 넣지는 않았는데 인구 감소 지역도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요건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어찌됐든 요건에 맞는 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의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종부세에서도 아시다시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이 높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배제가 돼요. 세액공제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있거든요. 근데 1주택자만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이나 지금 여기 나온 비수도권 소재 준공의 미분양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그런 모든 혜택을 유지시켜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실사업자, 성실사업자인데요. 우리가 성실사업자도 있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다른데 어쨌든 이 두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비세액공제하고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후에 이제 추진 기준이 있는데 이때 추진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수익 경비에서 20%가 아니라 사업 소득 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성실신고하기 대상 사업자는 사업 소득 금액 10% 이상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추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 체력단련자 시설 이용료인데요. 이것도 작년 말에 이게 이제 개정안 나왔을 때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카드 사용을 하게 될 때 이 체육시설에 대한 카드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됐었는데 이걸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적용기한이 올해 7월 1일부터예요.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지출하신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특법 감면 등 특례 제도 적용 기한 여기 정리됐습니다. 종료된 내용들 여기 있고요. 아시다시피 감면율 우대 종료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외에 에너지 절약 시설 감가상각비 송분상인 특례 에너지 절약 시설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를 좀 더 빠르게 가소상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종료됐고요. 그 외에 연장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외에 이제 국조법, 뭐 정상가격 조정 따른 경쟁청구 합리화라든가 또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대상 정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그 103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 이제 52 슬라이드 52번인데요. 네네. 비수도권 소재 준공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가세특례 신설인데 네네. 적용 시기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부분부터 돼 있는데 네네.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이 신고가 왜 빠졌죠? 이게 그 25년 1월 1일 이후 이건 신고가 아니고요. 제가 그 양도소득세는 또 있잖아요. 네네네네. 종합부동산세는 또 결정하는 게 네 맞습니다. 본다면 맞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결정 변경하는 부분부터 적용하게 되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주택 요건에 보시게 되면 예. 이 기간 중에 반드시 취득한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취득한 거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넣지 않은 걸로 저도 예, 이해를 아마 해서 비대부 자료이기 때문에 맞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제가 좀 의문점이 뭐냐면 네. 어차피 미분양 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이 결정 변경은 가세관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제도가 처음 신설됐으니까 그럼 2025년 1월 이후에 예를 들어 네. 취득하고 3년 뒤에 탈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양도소득세를 결정을 신고분은 그럼 적용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네네. 양도소득세 특례를 주는 거니까 네. 그 이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얼핏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네. 부분 자체는 이제 개정세법에서 적용 시기를 얘기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은 아마 종부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한 것 같고, 어쨌든 법조항을 보게 되면 이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이때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신고분에 대해서는 그냥 혜택을 다 주겠다라는 거니까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 같은 나중에 논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앞에 저 10분 앞에 한번 좀 보세요. 요거 말씀하시면 그 결혼세 공개가 네.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게 둘 다 해준다는 것인지 둘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서 혼인 신고를 한 거주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이거는 우리가 개인 연말정산 이제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면 둘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본문에도 없어요. 본문에도 없는데 당연히 해석상으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당초 입법 취지를 그렇게 만들었겠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 내용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 두 명 다 받았을 때 100만 원이라고 그렇게 기사가 난 겁니다. 그렇구나. 네, 마치죠.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4주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책자로 설명? 예. 제 4주제는 2025년 지방세 개정 세법 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지원 법제총괄 담당자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지방세 법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지훈 주무관입니다. 만나뵙게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따로 PPT나 이런 걸 준비